자, 고용주가 비자를 생각한다. 대부분의 고용주는 본인 비자가 해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자거나 시민권자거나 아니면 비자에 관심이 없거나. 네. 그런데 내가 고용주 자격에서 호주 이민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유는 보통은 직원에게 스폰서 비자를 어떻게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영어로 오기 전에 아까 그 호텔에서 구글에 스폰서 비자 뭐부터 시작해서 쭉 검색을 하니까 요즘 이제 마케팅 툴들이 많아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질문, 뭐 오토 컴플리션 이런 것들을 뽑아주는데 세 가지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스폰서 비자를 서게 됐을 때 고용주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 1번. 스폰서 비자 뭐야? 2번. 3번 스폰서 비자 서려면 고용주는 어떤 자격이어야 돼?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제가 봐도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스폰서 비자는 사실은 이민법에서 정의되어 있는 스폰서 비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건 없고요. 없고 말 그대로 비자 신청자, 즉 직원이 반드시 고용주의 스폰서나 노미네이션을 받아야지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자들을 통칭해서 스폰서드 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로 옛날에 많이 들어보신 뭐 노예 비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던 457 비자라는 게 있고요. 2018년 4월 18일 날 페이스북에서 말콤 텀블 프라임 미니스터가 갑자기 이제 457 비자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페이스북 통해서 최초로 이민 뉴스를 발표해버리는 황당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457 비자고 그 457 비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TSS 비자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482 비자라고 하는데 TSS는 Temporary Skill Shortage 비자라고 해서 기술이 부족하니까 임시 비자 줄게 뭐 이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ENS는 Employer Nomination Scheme이라고 해서 영주권입니다. 보통 457이나 TSS를 가진 사람이 영주권 갈 때 옮겨가는 거고 494 비자는 이제 지방 지역에서 고용주 노미네이션을 통해서 받는 비자인데 과거에 RSMS 이런 비자가 있었는데 그거 받고 지방에 안 있고 다 튀어서 그냥 시티 들어오고 하니까 호주 이민상이 바꿔버렸어요. 494 비자 받았으면 3년 버텨라 거기서 지방에서 그래야 영주권 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중간에 이렇게 브릿지를 끊어버린 그런 비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마라는 것도 있고 407 트레이니 비자도 있고 이런 비자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고용주의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비자 신청을 못해요. 누가? 내 직원이. 내 직원이 학생 비자나 아니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거나 아니면 뭐 남편이 다른 데서 TSS를 받는데 와이프 되는 사람이 동반 비자로 와서 일을 하는 직원이거나 뭐 여러 직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영주권이 아니면 내가 남편 쪽이 됐든 내 쪽이 됐든 누군가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사장님들께 와서 직원이 뭔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바로 이런 비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거 뭐냐 이거 뭐 ENS, TSS 다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고 호주 비자는 숫자 3개로 구분이 되는데 숫자 3개로 앞자리가 1과 8이면 영주권입니다. 앞자리가 1과 8이면 앞자리가 4면 임시비자인데 워크 퍼밋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와서 너 무슨 비자라고 했을 때 4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일할 수 있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일 시켜도 돼요. 그때는 5는 학생비자예요. 무조건 학생비자는 500과 590으로 나눠지는데 590은 일 시키면 안 돼요. 가디언이기 때문에 500은 일을 시켜도 되는데 뭐 제한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안 보게 될 게 2로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200 몇 번 이런 것들. 이거 난민이 받는 비자인데 이런 것들 뭐 보실 일이 별로 없고요. 옛날 코소보라든지 이런 데서 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빠진 게 3. 3은 이제 309, 300 비자 타입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피앙세 비자나 호주에 와서 호주 사람이랑 결혼할게 라고 해서 9개월짜리 비자 받아오는 거 300 비자. 309는 온쇼어에서 뭐 배우자 비자 하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신청해서 들어온 임시 배우자 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게 될 여러 가지 비자들은 숫자 3개로 구분이 되는데 일 시키면 안 되는 비자가 6하고 6은 무조건 비지터거든요. 6은 그 다음에 9도 안 되고요. 9도 안 되고 내가 일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4로 시작하는 이런 비자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주는 건 주는데 이 일 받는 사람들의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벌거나 나하고 친구 되기 위해서 와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왔거나 아니면 두 번째 비자 해달라고 온 거예요. 네.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각오하고 돈을 많이 주고 일을 주던가 아니면 비자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가자라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비자를 나를 통해서 스폰서와 노미네이션만 줄 수 있다 뿐이지 비자는 이민성만 그랜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비자를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내가 너한테 줬고 너 일 잘 못하면 내가 네 비자 캔슬 시킬 거고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자를 캔슬 시킬 수 없어요. 이민성에 보고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얘가 나한테 스폰서 비자 받고 일하기로 했는데 톡였어요. 이거 신고하는 거 말고는 못해요. 내가 비자를 캔슬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 레버리지가 좀 약해지죠. 그죠? 아니 나는 내가 비자 주면 비자도 캔슬 시킬 수 있는 줄 알고 그걸로 막 윽박질러 가지고 일 시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애들이 막 내가 할 수 있는 게 신고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분들은 바뀐 패러다임에서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잘 갈 수 있느냐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해드려야 됩니다. 자, 스폰서 비자는 이 비자들을 뜻하고 나머지 비자는 고용주가 주는 스폰서 비자가 아니라 가족이 스폰서를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갖고 시민권을 가지고 부모를 스폰서 사서 데리고 오는 비자. 형제 자매를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드니에 아마 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은 지방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는 노미네이션이나 스폰서를 설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이제 배우자를 설 수는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고용주를 위한 비자를 하기 때문에 요 비자들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죠. 자주 활용되는 직업군들은 어떤 것들이 보통 있냐 하면 여기에 있는 건 말 그대로 자주 활용되는 직업군에 불과하지 이거 말고 IT, accountant, engineers 뭐 여러 가지 직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젯밤에 앤드류 자일스 현재 이민성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비자 신청하고 나서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그 백로그를 풀기 위해서 오프쇼어에서 신청하는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급 또는 이그제큐티브스 되는 비자 신청자들은 빨리 프로세스 해줄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거랑 아무 관계 없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 사장들을 스폰서 써야 될 일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가 없는 일들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비자들을 보통 많이 보게 되느냐 하면 제가 진행을 하는 사건들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아니면 북쪽 타운스빌 쪽에 지금 공사 많이 이루어질 때 타일러들 정말 많이 있고요. 타일러도 이제 월 앤 플로어 타일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셔야 되고 루프 타일러나 이런 부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떨어집니다. 활용도가. 그다음 브릭레이어나 이런 쪽 카펜터, 조이너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유학 후 이제 취업 이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특히 브리즈번 쪽은 카펜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인팅 트레이드 워커도 많이 합니다. 페인팅 이제 페인터들 많이 하고 있고 플라스터러도 지금 좀 있고 미케닉 진짜 많고요. 디젤 쪽도 있고 일반 제너럴 모터 미케닉도 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 학사 학위를 전체를 끝내기는 싫어가지고 이제 일반 디플로마까지 하고 나서 트레이드 퍼슨으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은 약간 트릭을 쓸 줄 아는 그런 이제 유학 후 취업 이민 코스를 밟는 분들이고 그 다음 이제 식당 요식업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보는 거죠. 지금 셰프나 이쪽 제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간호를 공부했다 아니면 어카운팅을 했다 IT를 했다 이런 분들은 마치 스폰서 비자를 쓰면 자기가 좀 꿀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 이민 해야지 내 189나 190이나 491로 주정부의 인정을 받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데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비자는 받는 게 중요하지 그 타입이 뭔지는 영주권 받고 나면 그게 1이 붙었는지 8이 붙었는지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지 혼자 중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직업군
또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링크를 적어 놓을 텐데 이민석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아까 봤던 고용주 스폰서 비자라고 했던 482라든지 뭐 이런 186이라든지 그런 비자 코드가 적혀 있는 직업군에 해당되는 비즈니스를 사장님들이 하고 있다.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쓸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죠.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신 내용, 그리고 아까 구글에 검색했을 때 3가지 타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3번이었습니다. 고용주가 내가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어야 고용주 스폰서 비자를 쓸 수 있는데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시드니나 뭐 이런 대도시에서 좀 업력이 오래되는 사람들이 막 주변에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다가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를 보면 정말 훈수를 많이 두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얘기해서 막 본인들이 전문가입니다. 책을 몇 권 써도 될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나와요. 막 회사 규모는 야 몇 명이야, 영주권 2명에 비자 하나 나와,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몇 명에 몇 명 뭐 이런 얘기, 뭐 야 매출 뭐 20만 불 안 되면 뭐 택도 없어. 들어봤어요? 네. 네.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예요. 저는 스페셜리스트예요. 제가 제 이름 걸고 말씀드릴게요. 다 헛소리예요. 그럼 그게 중요하지 않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금액이 안 정해져 있어요. 금액이 안 정해져 있어요. 중요한데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회사 규모. 야, 사장님, 사모님 둘이서 PT와 LTD 하나 딱 해놓고 사장님이 보통 일반적인 코스가 나가서 열심히 일 따오고 와이프분이 막 그날 막 기장 막 하고 막 주문 오더 좀 도와주고 심지어는 애 키운다고 바쁘고 내가 그것까지 다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이죠. 그러다가 워킹이나 이런 애들이 오면 야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야 ABN 만들어 와, 뭐 인보이스 하면 뭐 끊어서 줄게, 나랑 같이 가, 현장에 와, 너 안 와 새끼 내일부터 오지 마, 이거 막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얘 일 잘하는데 어디 가는 거 지금 좀 싫으니까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데 얘를 스폰서 서고 싶어. 좀 익숙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변호사에게 연락 와서 하는 얘기, 와 매출이 우리가 30만 불밖에 안 되는데 40만 불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60만 불인데 신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들은 그 풍월에 따라서 얼마 안 넘으면 안 나온다라고 하던데, 아니면 부부가 직원밖에 없고 다른 직원 없으면 안 나오고 오거니제이션 차트 조직도 냈을 때 다 까인다라고 하던데 어떡할까? 이 답방입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상적인 합법적인 기업을 하고 있고 genuine need가 있고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되는 need가 있고, 그 다음 바깥에서 호주 사람 뽑았어야 될 때 줘야 될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앞으로 될 것 같을 경우에, 그러면 너 신청해라. 신청할 때 SAF라고 해서 Skilling Australia Funds라고 해서 교육비 내고, 그 다음에 재무 자료를 공개하고 genuine need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줄게입니다. 자, 막 어렵잖아요, 그죠? 뭐 genuine need 나오고 막 쉽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캔버라에서 페인팅 관련돼서 사장님, 사모님 2명이서 일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코로나 기간 때 408 비자든 뭐든 이런 거 가지고 막 있던 사람 보내기 싫어가지고 요 시나리오에서 딱 왔어요. 매출 40만 불입니다. 매출 40만 불. 기업이 섰는지 13개월밖에 안 됐고요. 네, 당연히 나오죠. 필요하니까. 내가 회사라고 차렸는데 혼자서 하다 보니까 요게 맥시멈이고, 좀 고정적으로 회사를 키우고 싶은데 누가 회사를 요만한 똔똔 회사를 만들고 싶냐고. 더 키우고 싶지. 키워서 세금도 내고 다 하고 싶은데 키우려니 사람이 더 필요해. 근데 사람이 없잖아. 없는 건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니 나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줘. 마침 이 친구를 찾았어. 나옵니다. 뭐 캔버라에서 페인팅만 해서 그럴까요? 심지어 뭐 레스토랑이라고 차려도 내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오너 셰프인데 내가 주방에 키친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프론트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앞에 나오면 뒤에 누구 넣어야 돼? 다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제대로 된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왜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필요한 데가 아니고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이 사람을 아무나 호주에라도 넣고 싶은데 안 구해지니까 찾다 보니 얘밖에 없는데 얘 주고 싶은데 돼?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야, 얘 정말 좋은데 얘 정말 주고 싶다 이러면 안 나와요. 이러면 안 나오고 역으로 내가
사람이 필요한데 하필이면 다른 사람 없으니 얘를 줘야 되겠다. 이 순서가 달라집니다. 요리를 한다면 아니면 예를 들어 타일할 때 뭐 믹스를 한다면 순서 뭐 이렇게 바뀌면 뭐 안 되고 이럴 수 있죠, 그죠? 네. 혹시 좀 전에 캔버라를 예를 들었는데 캔버라여서 그렇게 되는 아닙니다.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브리즈번 시내 정중앙에 있는 식당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런 이민법이 요구하는 내용을 똑바로 맞출 수만 있다면. 자, 그러니 회사 규모, 매출액, 직원 수, 영주권자 직원 몇 명당 몇 명, 뭐 이런 것들은 이민법에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을 잘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마지막 직장 위치가 지방이냐 아니냐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포스트 코드가. 예를 들어 지방 지역으로 빠지게 되면 494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차피 그것 때문에 시드니에 잘 계시는데 이 좋은 곳에 계시면서 저쪽 뭐 외곽에 나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몇 명 스폰서 가능한가? 이게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장님, 사모님에다가 사람 뽑을 때 1명 되죠? 2명 제가 볼 때 큰 무리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키울 수 있는 플랜만 잘 세울 수 있으면. 근데 10명 될 거냐? 자, 한 번에 10명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뽑아가고 뽑다가 호주 사람도 들어오고 이런 패턴이 왔다 갔다 물 흘러가듯이 되면 10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 저희 타일 클라이언트 중에 골드코스트에 계신 클라이언트는 TSS 비자만 10명 넘게 있습니다. 10명 넘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자가 말만 되고 상황만 되면 나온다. 하지만 말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여러분들의 일을 맡아서 하게 될 뭐 대리인이나 변호사나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경험이나 방법론에 따라서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를 가지고 어떻게 그걸 증거로 이민성을 설득할 거냐라는 접근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쇼텀, 미디엄 이런 내용들을 막 많이 들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보셨던 그 자주 활용되는 비자, 뭐 거기에 있는 건 대부분 미디엄, 롱텀이기 때문에 영주권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용어를 쇼텀, 미디엄이라고 했을 때 쇼텀은 지금 현재는 영주권 못 간다라고 되어 있고, 미디엄, 롱텀은 영주권 갈 수 있는 직업군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외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일을 했고 뭐 그때 TSS 쇼텀을 가지고 있었으면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때 TSS를 안 가지고 있었어도 뭐 2년 중에 뭐 여기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으면 뭐 다음에 갈 수 있다. 자, 법이 지금 굉장히 언클리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퀘스천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근데 올해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권이 바뀌고 이 정권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주라는 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임시 비자를 데리고 와서 영원한 게스트로 만드는 이게 인간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거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애초에 딱 열어주면서 데리고 오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없어질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빠르면 내년 2월 말이나 이때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쇼텀, 미디엄 이거 가지고 막 되네 안 되네 이야기하는 거는 날아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현재는 쇼텀, 미디엄이 돼 있는데 쇼텀은 영주권 못 가고 미디엄은 영주권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쇼텀인 경우에는 비자가 2년짜리 나오고 한 번 호주 안에서 연장을 해서 최대 4년까지밖에 있을 수 없고, 롱텀은 4년짜리 비자 한 번에 받고 나이 관계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60살 돼도 계속 갈 수 있어요. 영주권이 아닐 뿐이에요, 그때는. 예. 근데 미디엄 롱텀은 만 45세 전에 조건을 맞추게 되면 영주권을 갈 수 있다. 영주권 준다가 아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데 이런 부분 다 없애시면 되고, 여기에 이민성 스킬드 오큐페이션 리스트라고 해서 주소가 적혀 있는데 이거 뭐 좀 사진 찍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용어만 스킬드 오큐페이션 리스트, 그러니까 기술 직업 군이죠. 목록. 기술이 있는 직업 목록이라고 하는 걸 구글에 치시면 첫 번째 링크가 호주 이민성 요 링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소 안 외우셔도 되고, 이거 치시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타일러, 웰더
뭐 이런 것들 치시면 쇼텀이냐 미디엄 롱텀이냐 나오고 아까 보셨던 482다, 186이다, 뭐 407이다 이런 비자 목록이 쭉 비자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나 말고 나는 1도 중요하지 않고 난 비자가 있으니까 내 직원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직원은 이 비자가 될 수 있겠는데 스폰서가 필요하다면 내가 도와줄 수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근데 내가 밀어주고 싶다고 다 되느냐? 자, 이 부분에서 참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일반적으로 비자 밀어달라고 오는 직원들도 안타까운 게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점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손은 정말 빠르고 정말 좋아요. 19살짜리가 요리사인데 진짜 날라다녀요. 주방에서 거의 신처럼 뛰어다니는데 근데 요리 공부도 안 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영 백종원인 거예요. 백종원 요리 공부했습니까? 안 한 걸로 아는데. 네. 뭐 일단 그냥 감은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자기가 자격이 안 돼요. 자기가 자격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직원의 자격이 중요한데 직원의 자격은 간단하게 말해서 영어가 돼야 되고요. TSS 비자를 위해서는 IELTS 275.0 뭐 미디엄 롱텀으로는 그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력 및 경력이라고 해서 자기가 그쪽 필드에서 공부를 했거나 일을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자 컨디션 위반 여부가 중요한 게 호주 안에서 결국엔 나하고 일을 하던 직원을 밀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직원이 과거에 비자 컨디션 위반이면 TSS 비자를 호주 안에서 못 줘요. 그러니까 비자 컨디션 위반은 학생 비자 끊었는데 학교 안 가가지고 문제된 경우. 그 다음에 뭐 working hours 어겨가지고 지금은 조금 낫죠. 학생도 풀타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학생 비자 끊어가지고 부파나 메디뱅크 이런 거에서 헬스를 OSHC라고 오버시스 헬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거 홀라당 털어가지고 빼가는 경우들 있습니다. 당장 돈 급하다고. 이거 비자 컨디션 위반이에요. 그래서 TSS 백날 가고 싶어도 여기서 넣으면 거절돼요. 비자 컨디션 위반이 없었음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무리 합법적으로 하고 돈 잘 주고 다 밀어주고 싶어도 직원이 이 좀 짱구가 들어와가지고 지는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와가지고 막 멱살 잡고 왜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줘? 해주면 뭐예요? 안 나오는데 비자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나이 제한은 없나요? 나이 제한이요? TSS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50살, 60살도 돼요. 근데 영주권으로 못 가죠. 그렇게 되면. 네. 그 50살, 60살에 TSS 받고 여기서 4년, 6년, 8년 있다가 인생에 뭐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 비자 신청하고 이런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스폰서 비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용주가 갑인 시절은 지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접근하시면 큰일 나고요. 큰일 나고. 왜냐하면 단적인 예를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스폰서를 써서 이 친구가 비자가 일단 나온 순간 이 친구는 다른 회사로 전직이 돼요. 회사를 옮길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에서 노미네이션만 받으면 쉽게 옮겨갑니다. 자기 비자 새로 신청 안 하고.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돈 들여가지고 퍽 해줘가지고 야 너랑 나랑 비자 나오면 으쌰으쌰 오케이? 오케이 무슨 오케이 얘는 뭐 노우 하고 그냥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갑과 을이라는 걸로 야 내가 너 밀어줄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나 안 믿는다니까. 돈하고 비자 이 두 개 말고는 없는데 돈 안 주면 가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고용주와 직원관계에서 철저하게 나도 너 일 못하면 나도 너 자를 거고 일 잘하면 돈 많이 줄 거고 그 다음에 비자 받고 나서도 너랑 나랑 계속 좀 같이 가면 어떻겠니? 파트너로. 이런 입장에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고 그렇게 돼야 이분이 비자 받고 영주권 받고 다 됐어도 자기 친구 후배 뭐 이런 사람들에서 사장님 야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밀어줘서 선순환 돼서 같이 했던 직원은 나가서 뭐 파트너에서 서브 컨트랙이든 뭐든 같이 공사 들어가고 그 다음 새로 밀어주면 이 회사에서도 스폰서 한 명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이렇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오히려
프로젝트의 사이즈를 키우고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임시비자 스폰서 써줬다고 내가 영주권 반드시 줘야 되느냐? 나는 얘가 마음에 안 드는데 영주권을 내가 반드시 해줘야 돼요? 당연히 안 해줘도 되죠. 일 못하면 안 해주면 되고요. 일 잘하면 그때 와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갑과 을 이런 거 하지 말고 대등하게 너도 나한테 잘해야 되고 나도 너한테 잘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밑에 일이 터집니다. 이민성에 신고가 들어가고요. 신고가 들어가면 이민성 신고는 안타깝게도 자 검색을 나중에 오늘 저하고 헤어지시고 나서 ABF Sanction List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ABF가 뭐냐면 Australian Border Force 공항에 이제 막 붙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적발해서 불자들 잡으러 다니고 하는 게 다 ABF 직원이거든요. 여기서 뭘 하느냐? TSS 스폰서들을 급시 이제 그 습격을 해요. 그래서 직원들 똑바로 돈 주고 있느냐, 레코드 똑바로 키핑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 걸리면 그 ABF 생션 리스트에 우리 회사 이름이 쫙 다 떠요. 쫙 다 떠요. 그리고 거기에 디렉터가 됐거나 쉐어홀더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비자 스폰서를 썼는데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한번 걸렸으면 그 다음에 내가 스폰서 쓰는 게 너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 걸려야 될 텐데 문제는 직원이 나 뭐 예를 들어 6만 5천 불, 7만 불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신고. 이때까지는 보통 페어워크에 신고해서 돈 뜯어가는 게 목적이었으면 이제는 너 한번 당해봐라. 이민성이 그 찔러버리고. 그 다음에 아니 주당 38시간씩 해서 6만 5천 불 주기로 했는데 주당 50시간 시켰어요. 이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카페 85 뭐 이런 거 5만 불씩 직원 8명이 그렇게 체납이 있었던 거, 채무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일주일에 60시간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타임 돈을 안 주니까 그게 뭐 1년 만에 그렇게 쌓이고 하죠. 그런 일들이 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페어워크랑 이민성이랑 같이 신고를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퍼블릭하게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일들이 생기죠. 자, 고용주는 스폰서 비자를 할 때 돈은 얼마나 생각해야 될까? 자,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자값. 야, 내가 그냥 사인은 다 할 테니까 네가 돈 다 내.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 철저하게 불법이고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될 돈은 내가 내야 되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이민성의 신청비가 이건 얼마 안 돼요. 뭐 420불, 330불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변호사를 쓰든 법무사를 쓰든 그게 천차만별이겠지만 적어도 뭐 한 3, 4천 불에서 10,000불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프라고 교육훈련비가 직원 TSS 비자 기준으로 1년짜리 비자 주려고 하면 1,200불이에요. 그러니까 4년 주려고 하면 내가 4,800불을 이민성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민성은 뭐냐 하면 너 왜 호주 사람 안 쓰고 외국 사람 외노자 쓰려고 하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 쓰는 거야. 호주 사람 교육시키게 돈 내놔. 이래서 이 받은 돈을 거기다 쓰는 거거든요. 이게 호주 정부와 기업과 비자 신청자의 딜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고용주는 이런 돈을 미니멈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고 당하면 신고 막는데 돈 또 몇만 불 나가죠. 네. 네,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이 동거래는 자 동거래가 아까 그거 비자값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베네핏인데 이게 참 사람들이 희한한 게 비자를 목적으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고용주가 직원한테 돈을 빌린 것처럼 해결을 합니다.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너 중간에 나가면 이 돈 안 갚아로. 이 말장난이죠, 그죠? 말장난이에요. 이것도 동거래예요. 동거래. 그러니까 또 버전업이 돼서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하면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 트레이닝 값 10,000불. 이렇게 해서 10,000불 내고 이거 가지고 변호사비 내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이 창의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버전 3가 뭐가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버전 1, 2가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동거래는 비자가 잘못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형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거 한 번 했다고 영창 가지는 않겠지만 일단
형사범죄 기록이 남고 이건 연방형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주 경계를 건너뛰면서 마약한 거랑 마약 소지해서 팔려고 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 안에서 팔면 스테이트 법이에요. 뉴사우스웨일즈 법이에요. 근데 이 연방에 걸리는 거는 임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넘어가죠. 그러면 네. 고용주가 저거를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만약에 비자를 신청하는 직원들은 그럼 직원은 이제 자기 비자를 위해서 뭐 법무사 비용이나 뭐 변호사 비용이나 비자 신청비 이런 것들 내야 되죠. 그렇습니다. 자,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는 말 그대로 갑과 을이 아니라 파트너로 롱텀으로 같이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오래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성공적인 스폰서 비자 활용 모델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주특기를 가지고 잘했는데 직원이 나중에 자기도 비슷하게 해보고 싶으면 프랜차이즈처럼 아니면 서브 컨트랙처럼 이렇게 해서 같이 오랫동안 일을 하는 게 손발 맞췄으니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고 있는 성공하는 지금 모델이 퀸즐랜드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비자 받은 사람들이 자기 뭐 후배나 친구나 뭐 가족이나 이렇게 뭐 셀프 스폰서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내가 회사 차려서 내가 나를 스폰서 사는 게 이런 게 지금 어렵거든요.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근데 내가 내 가족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이제 보내고 내 가족은 저리로 보내고 이런 일들은 다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PR과 시티즌 일 잘하는 임시 비자 직원이 들어오면 내가 더 배울 수도 있고 다른 시티즌, 뭐 직원이 더 배울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런 상생의 모델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서 계속 사고 치고 있는 문제업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내가 안정적인 직원 풀과 그다음 그런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비즈니스 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월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제 타임은 거의 다 와갑니다. 직원을 스폰서를 서주기 위해서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폭탄을 뽑았어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 허니문 피리어드 기간에는 정말 뭐 아양 떨면서 뭐 다 해줄게 아침에도 제일 일찍 와 제일 늦게 가. 근데 비자 나오고 나면 갑자기 막 얘 어디 갔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참 내가 들인 돈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게 되죠. 내가 사프에다가 낸 돈이 얼마고 변호사비를 얼마 냈고 이민성에도 뭘 냈고 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내가 취소시킬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리포트만 할 수 있다는데 리포트 했다고 다 비자가 캔슬되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냐.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월스트 케이스 아니겠어요? 내가 내 규모에 한 명 정도 또는 최대 2명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하나를 썼는데 이게 폭탄이면 문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일단 스폰서를 써서 비자가 나왔으면 이 친구는 다른 데서 노미네이션 받으면 얼마든지 전직을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얘가 피해보는 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전직이나 이직을 할 수 있고 내가 낸 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이건 그러니까 묻어야 되는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참 고용주가 부담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직원이 이래저래 해코지하면서 뭐 신고 한 해 만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로 귀찮게 해올 수 있죠. 내가 나가서 계약 따와서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대응해야 되면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각종 모니터링이 뭐 오스트레일리안 보더 포스라든지 페어워크라든지 심지어 나가서 ATO도 있을 수 있고요. 주변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청소하시는 업체들 지금 ATO 다 돌고 있거든요.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오딧 그거 하는 것만도 지금 하고 있는데 강도가 지금 거의 탈탈 털어서 뭐 은행 기록부터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예. 차명 계좌 뭐 다 털어오고요. 예. 혹시 여기 찜찜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퍼블릭 레코드에 다 남죠. 그 다음에 페널티 맞게 되고 심지어 나아가서 검찰에 기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월스트 케이스입니다. 이대로 거의 대부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잘 활용하면 되는데 넘어갈까요? 잘 활용하려면 베스트 프랙티스는 먼저 비자 스폰서 약속하지 말고 일반 거래로 뭐 학생 비자일 때든 워킹일 때든 먼저 일해보고요. 줄 돈 주면서 아니면 정당하게 미안하지만 너랑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부당해고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이렇게 거래를 끊으시는 형태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TSS 비자 스폰서십을 장고 끝에 악수 두지 않습니다. 비자는 장고 끝에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준비 잘 할 수 있고 안 될 것 추려낼 수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 잘 하셔서 뭐 이렇게 그 스폰서십을 고려해야 되는데, 미디엄 롱텀이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스폰서 써준다를 너무 이렇게 그 자랑하고 의시되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현재는 아직 미디엄 롱텀이어야지 영주권 가는 게 기본 룰이니까. 앞으로는 바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최소 3년 풀타임으로 일할 때 영주권을 밀어주십시오. 예, 보통 보면 이제 내가 기술 심사에 3년 경력 다 됐으니까 다이렉트 엔트리 할게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갑자기 이때까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던 다이렉트 엔트리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예,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런 얘기 가지고 난 모르는 거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예. 왜냐하면 내가 돈 들인 게 있는데 다이렉트 엔트리를 또 해주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 ENSTRT 영주권 노미네이션 후원, 이게 이제 뭐냐 하면 3년 풀타임 일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주권으로 밀어주는 이야기들을 그때 또는 그 직전에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베스트 프랙티스에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될 돈은 내가 부담해야 된다를 철칙처럼 생각하셔야 되고, 그 정도 예산이 안 만들어졌으면 내가 아직 스폰서 설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더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도저히 얘랑 같이 못 가겠다, 그러면 부당 해고하지 마시고 정당 해고 시키십시오. 새로운 스폰서십 사람 보내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민성에서는 성공한 회사가 사고 안 치고 계속해서 스폰서 서는 거를 더 좋아하지, 여기저기에서 뭐 신규 업체가 막 난립하면서 한 해 만에 이거보다 문제 일으키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제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을 사람 받고 나갈 사람 나갔으면 계속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관련된 법 준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법을 언제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그죠? 궁금할 때는 나하고 거래하고 있는,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뭐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연락하셔서 이런 거 있다던데, 또는 뭐 요새 주의할 거 없냐, 바뀐 거 없냐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 대리인, 박앤코의 박창민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고, 시드니에 있는 누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지역에 있는 누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꼭 변호사 아니라 법무사여도 되겠죠. 네. 나하고 코드 맞는 그런 법률 대리인을 제발 좀 찾으십시오. 네. 여기저기 막 피싱하지 마시고, 뭐 결국에는 어딘가는 정착하셔야 되는데 맞는 데랑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익스펙테이션 매니지먼트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은 이게 중요한데, 기대치 매니지가 안 되면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자가 애초에 안 나올 상황이었는데 넣어서 안 나왔다고 막 후회하고 이러지 마시고, 잘 분석해서 그 익스펙테이션 매니지를 나도 해야 되고 직원도 해야 됩니다. 직원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비자 결과는 언제나 민성 몫입니다. 변호사가 뛰어나다고 확률은 높일 수 있겠지만 그게 뭐 변호사가 비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우측에 단번에 와서 저 TSS 앞에 4 붙었는 거 말고 저 1 붙었는 거 영주권 한 번에 주세요, 이렇게 오는 직원들은 과감하게 보내십시오. 네. 이거야말로 돈은 돈대로 쓰고 비자 나오자마자 내 옆에 없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TSS 도중에 ENS 다이렉트 엔트리 해달라, 그러니까 3년 안 버티고 1년 만에 비자 해달라, 이것도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나랑 같이 가고 내가 건실한데 때 되면 밀어줄 건데 왜 급하게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비자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 빨리 받고 싶겠죠. 그건 심정은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다 아실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해줄 거 아닌데 이렇게 막 종용하고 하는 것들, 오빠 그거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줘 이거 얘기 계속하면 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꾸준히 약속한 것들 지켜줄 테니까 너도 나하고 한 약속을 지키자라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 일반 임시 비자 직원이 와가지고 아까 이제 일반적인 거래를 할 때 처음에 일을 시켜보고 할 때 그 직원이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인지 아닌지 비자 컨디션 확인하셔야 되고요. 뭐 보통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스튜던트 비자는 일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비보에서 뭐 조회를 하시면 되고, 안 되시면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확인해달라고 시키셔도 되고, 고용주들은 내가 오게니제이션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보에. 그래서 내가 여권 받고 내가 직접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장 일 시키기 좋은 사람들은 이미 다른 데서 스폰서 비자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워크 퍼밋에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일하고 싶은 거 일 더 해도 되고, 오늘은 뭐 페인터 했다가 내일은 타일러 했다가 뭐 능력 만든다면 그렇게 다 해도 되니까 그런 것들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 비자를 진행하고 있는 브리징 비자 소지자나 이런 분들도 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일할 때는 특별히 개의치 않고 이제 거래 조건을 잘 맞추시면서 스폰서십에 대한 부담 없이도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워크 퍼밋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호주 워크 퍼밋은 뭐 하면 안 돼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퍼밋이 말 그대로 줄게 뭐 이런 거지만 용어가 잘못됐어요. 워크 퍼밋이 아니에요. 너 해도 돼가 아니고, 너 이거 이상은 하면 안 돼. 너 일은 하면 안 돼. 학교 코스 시작하기 전에는 일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사실 퍼밋이 아니고 뭐 프리벤션 뭐 이런 건데, 뭐 쓰는 용어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비자 컨디션 확인을 했을 때 뭐 하면 안 돼라는 파트를 주의해서 거기에 일하면 안 돼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워크 퍼밋, 뭐 비자 컨디션 다 위반해서 캐시 잡으로 야, 나 캐시 좀 줄 테니까 뭐 좀 해줘.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큰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 이런 데 연루되지 않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ABN으로 하면 뭐 몇 시간 일했는지 안 드러나니까 뭐 괜찮지 않느냐. 안타깝지만 ATO나 이민성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일주일에 뭐 20시간 밖에 일 못 하는데 돈이 뭐 3,000불 찍혀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물론 3,000불씩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예. 웰더나 뭐 타일러 잘해도 2,000불은 조금 넘을 수 있겠는데 3,000불은 잘 안 갈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내용들. 그 다음 내년 2월 28일에 이민법 개정이 크게 하나 나옵니다. 크게 하나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귀추가 주목되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 즈음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뭐 교민신문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예측하고 있는 바 또 희망하는 바가 좀 있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변호사 활용법 뭐 간단한데요. 간단한데 말 통하는 변호사하고 연락 잘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연락 잘 되는 게 내가 카톡 보내면 3분 만에 와야 된다 뭐 이건 아니고요. 그 얘가 뭐 변호사들이 안타깝지만 일하다 보면 일십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답장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바빠서 이렇게 못할 때는 있는데 그래도 리스폰스가 오느냐 안 오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거 있는 말 하느냐 이거를 좀 주의하십시오. 이게 이제 변호사가 법이니까 그거는 해봐야 한다 보다 훨씬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봐야 안다 보다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맞춰 보자 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면 뭐 주면 주는 거고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아는 만큼 더 보이게 되니까, 아까 예를 들어 4자로 붙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임시 비자, 6은 절대 일 시키면 안 되는 비자, 5는 학생 비자인데 590은 절대 안 돼, 1과 8은 영주권에 가깝거나 영주권이야, 뭐 이런 것만 조금 아셔도 호주 비자에 대해서 나가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 그리고 거짓말쟁이, 구라쟁이를 잡아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제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